한국이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을 마치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집트로 날아간 타이밍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10조 원짜리 철도 입찰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다 뛰어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치트키를 들고 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집트가 극한 환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45도 폭염에 사막 모래가 필터를 막고 배터리는 과열되죠. 심지어 출퇴근 마비로 경제 손실만 연간 수천억 원이었지만 선진국들도 10년 넘게 해결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이 등장하자 단 2년 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그 놀라운 기술 외교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교통부 철도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마흐무드 알파티입니다. 올해 52살이고요. 이 일을 한 지 벌써 25년이 됐네요. 매일 아침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카이로 시내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이죠. 출근 시간이면 완전히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는 도로예요. 사람들은 차 안에서 2시간, 3시간씩 갇혀 있습니다. 4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요. 제 책상 위에는 늘 민원 서류가 쌓여 있어요. 트램이 또 고장났다. 지하철이 멈췄다. 이런 내용들 뿐이죠. 특히 프랑스에서 들여온 트램은 정말 골칫거리였습니다. 처음 도입할 때만 해도 최고의 기술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벌써 15년 전 일입니다. 제가 당시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 책임자였어요. 프랑스 알스톰이라는 회사가 100% 성공을 보장한다고 했죠. 유럽 최고의 기술이니 믿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년도 안 돼서 고장이 속출했죠. 사막 모래가 필터를 막고 폭염에 냉각 시스템이 다운되고 배터리는 수시로 과열됐어요. 수리비만 수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신문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렸죠. 국가 예산을 낭비한 무능한 공무원이라고요. 아내는 그때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 이후로 저는 모든 외국 기술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불신하게 됐죠. 특히 유럽 회사들의 말은 절대 믿지 않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딸 라일라가 늘 케이팝을 듣고 있습니다. 올해 22살이 된 딸은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의 열렬한 팬이에요. 한국어도 독학으로 배우고 있죠. 저는 그런 딸을 보며 늘 말했습니다. 음악이야 좋지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기술적으로 뭘 알겠냐고요. 진짜 기술은 유럽이나 미국에 있다고 했어요. 딸은 그럴 때마다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무실에 새로운 공문이 도착했죠. 이집트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신규 철도망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국을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또 어느 나라 회사가 와서 거짓말을 하겠구나. 또 저는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사인 하산 차관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친유럽파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프랑스 유학을 다녀왔고 프랑스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죠. 하산 차관은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프랑스로 가야 한다고요. 15년 전 실패는 우리 검증이 부족해서지 프랑스 기술 자체는 여전히 최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넌 왜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냐고요. 라일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아빠,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거든요. 60년 전에는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지금은 기술 강국이잖아요. 그게 멋있어요. 저는 딸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15년 전의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입찰 공고가 나갔습니다. 전 세계 철도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요. 한국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작은 나라가 감히 이집트의 10조 원 프로젝트에 도전한다고요? 딸이 좋아하는 나라니까 입찰서라도 한번 읽어봐 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제 인생을, 그리고 이집트 전체를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입찰 설명회가 열린 건 카이로 시내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각국의 철도 회사 대표들이 모여들었죠. 모두들 화려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들이었어요. 프랑스 알스톰에서 온 장피에르 뒤퐁 부사장이 제일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했죠. 유럽의 기술력은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집트 같은 시장에는 검증된 유럽 기술만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파리 지하철, 런던 지하철 사진들이 떴어요. 그리고 15년 전 이집트에 납품했던 바로 그 트램 사진도 나왔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죠. 장피에르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과거의 작은 문제들은 이집트 측 유지보수 미흡 때문이었다고요. 이번에는 완벽한 기술 지원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 사람이 바로 15년 전 저한테 거짓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요. 독일 지멘스 차례가 됐습니다. 토마스 슈미트라는 엔지니어가 나왔어요. 독일 특유의 정확성을 강조하며 0.01%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죠. 화면에는 복잡한 기술 도표들이 가득했습니다. 일본 회사는 신칸센 이야기를 했어요. 60년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차례가 왔어요. 현대로템이라는 회사에서 온 김태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5살쯤 돼 보이는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화려한 정장이 아니라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김태준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부터 충격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막 환경은 처음입니다만요.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죠. 보통은 자기들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김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바이에서 2년간 트램을 운영했고요.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45도 폭염에서요.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실제 운행 데이터가 떴어요. 일별, 월별, 계절별로 정리된 상세한 기록들이었습니다. 고장률 0%, 정시 운행률 99.8%였죠. 그는 또 말했어요. 이집트는 두바이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2년간의 추가 실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100%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15년 전 프랑스 사람들은 100% 성공을 보장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 정반대였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장피에르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 회사 측에 묻겠습니다. 실증이 필요하다는 건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뜻 아닙니까? 김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책임감이 크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납품하고 끝이 아니라 20년, 30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산 차관이 질문했어요. 그럼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김태준의 답변이 또 놀라웠습니다. 프랑스나 독일보다 20% 저렴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애주기 비용이 중요하죠. 저희 제품은 유지보수 비용이 절반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장피에르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흐무드, 자네 아직도 15년 전 일 때문에 우리한테 화가 났나? 이번엔 다를 걸세. 한국 같은 신생업체 말고 우리처럼 검증된 회사를 선택하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검증됐다고? 15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사무실로 돌아오니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한국 회사 프레젠테이션 어땠어요? 정직했죠? 저는 딸의 문자를 보며 피식 웃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 정직하긴 했어. 하지만 정직하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국 회사 자료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두바이 트램 2년 무고장 운행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일까? 진짜 한 번도 안 멈췄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요? 만약 저 사람들이 진짜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15년 전에도 저는 이렇게 희망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죠.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김태준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100%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정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입찰 설명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각 회사들은 정식 제안서를 제출했고요. 저희 평가위원회는 검토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산 차관이 평가위원 전체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보통은 제가 주관하는 회의인데 차관이 직접 나선 건 처음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하산 차관 옆에는 프랑스 대사관 경제참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식 평가 회의에 외국 외교관이 참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산 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철도 사업이 아닙니다. 이집트와 프랑스의 외교 관계가 걸린 문제죠. 프랑스는 우리의 오랜 우방국입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프랑스 알스톰으로 이미 결정이 났어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평가를 거치겠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공개 입찰이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이미 결정이 났다고요? 그럼 다른 회사들은요? 한국 회사는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차관님, 한국현대로템의 제안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두바이 실적이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하산 차관은 차갑게 웃었어요. 마흐무드, 자네 15년 전 일 때문에 아직도 프랑스를 원망하나? 그건 자네가 제대로 검증 안 한 거지 프랑스 탓이 아니야. 이번엔 다를 걸세.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 잘못이라고요? 거짓말한 건 프랑스인데요.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제가 불리해지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국 회사 제안서를 다시 펼쳤어요. 상세한 기술 사양, 두바이 운행 데이터, 유지보수 계획까지 모든 게 구체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사막 환경 대응 기술이었어요. 0.1mm 모래 입자까지 차단하는 3중 필터 시스템, 차량 바닥 전체 냉각 장치,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까지요. 프랑스 제안서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딸 라일라가 점심 도시락을 들고 온 거예요. 대학교 수업이 일찍 끝났다며 아버지 얼굴이나 보러 왔다고 했죠. 라일라는 제 책상 위에 서류를 보더니 물었어요. 아빠, 한국 회사 거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딸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국 두바이 트램 2년간 고장 0건이라는 현지 언론 기사였어요. 영어로 된 기사에는 두바이 교통국장 인터뷰도 있었죠. 한국 트램은 45도에서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이건 기적이다. 우리가 유럽 회사들과 10년 동안 못 이룬 걸 한국이 2년 만에 해냈다. 저는 딸에게 물었어요. 넌 어떻게 이런 걸 찾았니? 라일라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빠, 전 한국어 할 줄 알잖아요. 한국 뉴스도 보고 한국철도 동호회 카페도 들어가 봤어요. 거기 사람들 진짜 자부심 대단해요. 자기네 기술 세계 최고래요. 딸의 말을 듣다 보니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프랑스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세상은 변했는데. 저만 과거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조심해야 해. 15년 전에도 이렇게 희망을 가졌다가 무너졌잖아.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잖아. 라일라는 아버지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전 아빠가 옳은 선택하실 거라고 믿어요. 15년 전 아빠 잘못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딸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카이로 시내 도로는 오늘도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폭염 속에서 몇 시간씩 갇혀 있었죠. 이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제 선택 하나가 수백만 이집트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또다시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선택은 이집트의 미래를 바꿀 수 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두바이에 가서 제 눈으로 보겠다고요. 한국 트램이 정말로 2년간 한 번도 안 멈췄는지, 45도에서 정말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산 차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두바이 출장을 가겠다고요. 한국 트램 실사를 위해서라고 했죠. 차관은 코웃음을 쳤어요. 마흐무드, 시간 낭비하지 말게.
결정은 이미 났다고 했잖아. 두바이 가봤자 소용없어.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평가위원장으로서 제 권한입니다. 모든 후보 기술을 공정하게 평가할 의무가 있어요. 차관은 한숨을 쉬더니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경고했죠. 자네가 이상한 결정 내리면 책임은 자네가 지는 거야. 15년 전처럼 또 실패하면 이번엔 진짜 끝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라일라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두바이 간다. 내가 믿는 한국 기술 직접 보고 올게.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놀라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달라요.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이었죠. 한국 현대로템 측에 연락했더니 김태준이라는 사람이 직접 두바이 공항에서 마중 나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제대로 확인하자. 더 이상 속지 말자.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있었어요. 혹시 정말로 한국이 다를까? 혹시 딸 말이 맞을까?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뭔가가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장피에르 뒤퐁이었습니다. 그는 제 책상에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어요. 마흐무드, 이거 읽어보게. 한국 회사에 대한 우리 조사 자료일세. 서류를 펼쳐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현대로템이 과거 남미에서 프로젝트 지연 사례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품질 문제로 소송까지 갔다는 기록도 있었죠. 장피에르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두바이 간다며? 시간 낭비일세. 한국 애들은 작은 프로젝트나 하는 거야. 이집트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경험이 없어. 저는 서류를 다시 보며 물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물론이지. 우리 정보망을 믿게. 유럽 철도 업계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든. 한국은 아직 멀었어. 장피에르가 나간 후 저는 그 서류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일까? 한국이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면 프랑스가 방해 공작을 하는 걸까?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두바이로 출발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거든요. 두바이 공항에 도착하니 김태준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여성 엔지니어와 이동욱이라는 현장 총괄이 함께 왔더라고요. 김태준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트램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장피에르가 준 서류 얘기를 꺼냈어요. 남미 프로젝트 지연과 소송건에 대해 아느냐고요. 김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요. 사실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문제가 있었구나. 하지만 김태준은 계속 말했어요. 그 프로젝트는 저희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발주처가 설계를 중간에 3번이나 바꿨거든요. 우리는 그때마다 일정 지연을 경고했지만 강행했죠. 결국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판결문을 보여줬어요. 영어로 된 법원 판결문에는 현대로템에게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왜 프랑스는 거짓 정보를 줬을까요? 박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죠. 국장님, 경쟁사들은 늘 그래요. 특히 유럽 회사들은 한국을 무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무시할 수 없으니까 방해하는 거죠. 차가 두바이 트램 차량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 한국산 트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동욱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시면 저희가 2년 동안 운행한 모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켰어요. 일별, 시간별, 심지어 분 단위까지 모든 운행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온도, 습도, 모래 농도, 배터리 상태, 냉각 시스템 효율까지 모든 게 기록돼 있었죠. 이동욱은 말했어요. 2년 동안 총 73만 2천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기계적 고장으로 인한 운행 중단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요? 한 번도요? 박서연이 차량 아래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필터 시스템 보세요. 0.1mm 모래 입자까지 차단합니다. 3중 필터 구조라서 첫 번째 필터가 막혀도 나머지 둘이 작동해요. 그녀는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게 냉각 시스템입니다.
차량 바닥 전체의 냉각수가 순환하죠. 외부 온도가 50도여도 배터리 온도는 42도 이하로 유지됩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온도가 43도거든요. 직접 타보시겠어요? 트램에 탔습니다. 내부는 시원했어요. 에어컨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출발하자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어요. 모래 폭풍이 일고 있었죠. 하지만 트램은 전혀 흔들림 없이 달렸습니다. 이동욱이 설명했어요. 지금 모래 농도가 평소보다 3배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 없죠? 필터가 실시간으로 작동하거든요. 30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더 큰 모래 폭풍이 몰려왔어요.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하지만 이동욱은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매주 겪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응하거든요. 실제로 트램은 속도를 조금 줄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센서가 시야를 감지해서 안전속도로 자동 조절한 거였죠. 차량 기지로 돌아와서 박서연이 필터를 보여줬습니다. 방금 30분 달렸는데 필터 효율이 98%에서 95%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상 범위였죠. 그녀는 말했어요. 이 필터는 6개월에 한 번만 교체하면 됩니다. 유럽 제품은 한 달에 한 번 교체해야 하죠. 유지비가 6배 차이 나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국장님, 더 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저는 장피에르가 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적힌 다른 의혹들도 사실인가요? 김태준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모든 의혹에 대해 명확한 반박 자료를 보여줬어요. 어떤 건 완전히 거짓이었고 어떤 건 왜곡된 정보였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본 건 진짜였어요. 두바이 교통국 직원들도 만나봤는데 모두 한국 트램을 극찬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두바이는 작은 규모잖아요. 이집트는 10배 큽니다. 과연 한국이 해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김태준을 다시 만났습니다. 솔직하게 물었어요. 이집트는 두바이보다 훨씬 큽니다. 자신 있습니까? 김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실패하더라도 책임지면 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확 와닿았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절대 실패 가능성을 인정 안 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인정하면서도 도전하겠다고 하죠. 카이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밀겠다고요. 하산 차관이 뭐라고 하든 프랑스가 압력을 넣든 상관없어요. 제가 본 게 진실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카이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걸 보며 저는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2009년 3월이었죠. 저는 파리행 비행기를 탔었습니다. 프랑스 알스톰 본사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저는 40대 초반의 열정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파리의 알스톰 본사는 정말 화려했어요. 100년이 넘은 건물에 최첨단 시설들이 있었죠. 장피에르가 직접 안내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는 지금처럼 자신만만했어요. 우리 기술은 200년 전통입니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운행 중이죠. 이집트에 완벽한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파리 지하철을 보여줬어요. 100년 넘게 운행 중인데도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2,500억 원 규모였어요. 이집트로서는 엄청난 투자였죠. 장피에르는 악수를 하며 말했어요. 2년 후 이집트는 중동 최고의 철도 시스템을 갖게 될 겁니다. 카이로로 돌아와서 저는 영웅이 되었어요. 신문에는 이집트 철도 현대화의 선구자라고 실렸죠. 교통부 장관이 직접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문제가 시작됐어요. 프랑스에서 온 트램들이 고장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작은 문제들이었어요. 에어컨이 안 되고 문이 안 열리고요. 프랑스 기술자들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초기 불량은 흔한 일이라고요. 금방 고치겠다고 했죠.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어요. 사막 모래가 필터를 막았고요. 폭염에 냉각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배터리는 수시로 과열됐죠. 2년째 되던 해 여름이었어요. 출퇴근 시간에 트램 10대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이 45도 폭염 속에 갇혔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사람만 60명이었죠. 그날 저녁 뉴스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국가 예산 낭비한 무능한 공무원. 프랑스에게 속은 바보. 그런 제목들이었어요.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저를 몰아붙였어요. 어떻게 검증도 안 하고 계약했냐고요. 프랑스한테 뇌물 받은 거 아니냐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변명할 게 없었으니까요. 정말로 제대로 검증 안 했거든요. 프랑스 이름만 믿고 계약했죠. 장관실로 불려갔습니다. 장관은 차갑게 말했어요. 마흐무드, 책임져야겠어. 강등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본 거예요. 저는 아내 손을 잡고 말했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프랑스가 거짓말한 거지. 누가 알았겠어요. 유럽 최고 회사가 저럴 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제대로 검증했어야 했다는 걸요. 직접 파리 지하철만 볼 게 아니라 사막 환경에서 테스트했어야 했다는 걸요. 강등됐습니다. 철도국장에서 일반 사무관으로요. 10년이 걸려서 다시 국장으로 돌아왔어요. 그 10년 동안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요.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 기류였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며 현실로 돌아왔죠. 옆자리 승객이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식은땀이 났습니다. 두바이에서 본 한국 트램이 자꾸 떠올랐어요. 완벽했죠. 2년간 무고장이었고요. 45도에서도 작동했어요. 데이터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5년 전 파리에서 본 지하철도 떠올랐어요. 그것도 완벽해 보였거든요. 장피에르의 자신감 넘치는 말도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다를까요? 한국도 결국 똑같지 않을까요? 처음엔 잘 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한국을 믿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데이터가 있고 실증이 있고 기술이 검증됐으니까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또 실패하면요? 또 국회 청문회에 불려가면요? 또 신문 일면에 실리면요? 이번엔 진짜 끝이에요. 복구할 수 없죠. 게다가 이번엔 규모가 10배 큽니다. 15년 전은 2,500억이었지만 이번엔 10조 원이에요. 실패하면 이집트 경제에 큰 타격이죠. 카이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딸 라일라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아빠, 어땠어요? 한국 트램 정말 대단하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놀라웠어. 내 말이 맞았어. 그럼 한국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딸은 제 표정을 보더니 알았다는 듯이 말했죠. 아빠, 또 15년 전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라일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건 아빠 잘못이 아니었어요. 프랑스가 나쁜 거였죠. 이번엔 달라요. 한국은 진짜 정직하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회사 자료와 프랑스 회사 자료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이성과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성은 말했어요. 데이터를 믿어라. 한국을 선택해라. 하지만 감정은 속삭였죠. 조심해라. 또 속을 수 있어. 안전하게 프랑스로 가라. 최소한 책임은 덜하잖아. 그때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따뜻한 차를 가져왔죠. 라일라는 말했습니다. 아빠, 15년 전에도 아빠는 옳은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단지 정보가 부족했을 뿐이죠. 이번엔 정보가 있잖아요. 직접 보셨잖아요. 딸의 말이 맞았어요. 15년 전엔 파리 지하철만 봤습니다. 사막에서 테스트는 안 했죠. 하지만 이번엔 직접 두바이 사막에서 봤어요. 2년간 실증 데이터도 확인했고요. 그럼 이번엔 달라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결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김태준에게서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두바이 방문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추가 자료를 첨부했다고 했죠.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놀라웠어요. 한국이 중동에서 한 모든 프로젝트의 상세 데이터였거든요. 사우디 무인 지하철, 카타르 월드컵 메트로, 두바이 트램까지요. 각 프로젝트마다 운행 데이터, 고장 이력, 유지 보수 기록이 전부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요. 모든 프로젝트에서 90% 이상 만족도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각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던 작은 문제들까지 전부 기록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보통 회사들은 문제는 숨기고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한국은 문제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저는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문제까지 공개하십니까? 저희한테 불리한 정보 아닙니까? 김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국장님, 문제 없는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죠. 저희는 모든 문제를 24시간 안에 해결했어요. 그게 저희 자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확 와닿았습니다. 프랑스는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했어요. 한국은 문제는 있지만 해결했다고 정직하게 말하죠. 며칠 후 박서연이라는 여성 엔지니어가 카이로로 왔습니다. 기술 설명회를 하겠다고 해서 평가위원들을 모았어요. 박서연은 38살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안경을 낀 모습이었죠. 하지만 입을 열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녀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리학부터 설명하더라고요. 모래 입자는 0.01mm부터 1mm까지 다양합니다. 각 크기별로 다른 필터가 필요해요. 저희는 3중 필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설명했어요. 첫 번째 필터는 1mm 이상 큰 입자를 거릅니다. 두 번째는 0.1mm, 세 번째는 0.01mm까지 차단하죠. 평가위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필터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박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3중 시스템이라서 한 개가 막혀도 나머지가 작동해요. 게다가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서 주행 중에도 청소됩니다. 다른 위원이 물었어요. 배터리 과열 문제는요? 박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제 전문 분야예요. 10년 동안 연구했거든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복잡한 도표를 보여줬습니다.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차량 바닥 전체의 냉각수가 순환합니다. 배터리 온도가 40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냉각이 강화돼요. 50도 환경에서도 배터리는 42도 이하로 유지됩니다. 저는 물었어요. 10년 연구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박서연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막 환경은 실험실과 달라요. 실제로 사막에 나가서 테스트해야 하거든요. 저는 사우디 사막에서 5년, 두바이에서 5년 살았어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년을 사막에서 살면서 연구했다고요? 그 정도 열정이면 믿을 만하지 않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박서연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저는 완벽주의자예요. 0.1mm 오차도 못 참거든요. 제가 만든 시스템은 반드시 완벽해야 해요. 그런 사람이 10년 연구한 시스템이라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며칠 후 이동욱이라는 현장 총괄도 카이로에 왔습니다. 42살의 그는 두바이에서 2년간 트램을 직접 운영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게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2년간의 모든 운행 일지였어요. 국장님, 이거 보세요. 매일매일 기록했습니다. 온도, 습도, 모래 농도, 승객수 모든 걸 기록했어요. 저는 파일을 넘겨봤습니다. 정말 매일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어요. 심지어 주말에도 기록이 있었죠. 주말에도 일하셨어요? 이동욱이 웃었습니다. 트램은 주말도 돌아가잖아요. 저도 당연히 일하죠. 2년 동안 휴가 한 번 안 갔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동욱은 진지해졌습니다. 국장님, 트램 한 대에 200명이 타요. 제가 실수하면 200명이 위험해져요. 그래서 완벽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한국팀 셋이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카이로 시내의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식사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태준은 20년간 철도 영업을 해왔다고 했어요. 박서연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0년을 사막 연구에 바쳤죠. 이동욱은 현장 경력이 25년이었어요.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희 셋 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요. 김 본부장은 아내와 아이들이 서울에 있고요. 박 박사는 남편이 한국에서 회사 다니고요. 이 총괄은 딸이 고등학생인데 혼자 한국에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셋이 동시에 웃었어요. 그리고 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기술을 세계 최고로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저희 꿈이거든요. 김태준이 덧붙였죠. 15년 전만 해도 세계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작은 나라, 후진국 기술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저희가 증명했어요. 이동욱이 말했습니다. 이집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아프리카 전체에 한국 기술이 퍼질 거예요. 그럼 저희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그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거짓말이 없었죠. 프랑스 사람들처럼 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더라. 라일라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결정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산 차관과 프랑스의 반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시간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하산 차관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옆에는 프랑스 대사관 경제참사관도 있었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바이 출장 보고서를 나눠줬어요. 한국 트램의 2년간 무고장 운행 데이터, 박서연의 기술 설명, 이동욱의 운영 기록까지 모두 포함돼 있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상적이라는 반응들이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한국 현대로템이 최적 선택입니다. 기술력, 가격, 유지보수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그 순간 하산 차관이 책상을 탁 쳤어요. 마흐무드, 자네 정신 차리게. 한국이 뭘 한다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2년간 고장률 0%예요. 하산 차관은 비웃었습니다. 두바이는 작은 프로젝트야. 이집트는 10배 큰 규모라고. 한국이 그걸 감당할 경험이 있나? 제가 자료를 꺼냈어요. 사우디 리야드 지하철입니다. 200km 규모로 두바이보다 5배 큽니다. 한국이 건설했고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에요. 프랑스 경제참사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국장님, 정치적 고려도 필요합니다. 이집트와 프랑스는 100년 우방국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 기술 선택입니다. 이집트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예요. 하산 차관이 일어섰습니다. 회의 중단하겠어. 마흐무드, 내 사무실로 오게. 차관 사무실로 따라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하산 차관이 소리를 질렀어요. 자네 미쳤나? 15년 전 일로 아직도 프랑스한테 앙심 품은 거야? 아닙니다. 객관적 평가입니다. 객관적? 자네가 객관적이라고? 15년 전에도 자네가 선택했다가 망한 거 잊었어? 저는 참았습니다. 15년 전엔 검증 없이 선택했습니다. 이번엔 직접 두바이 가서 확인했어요. 하산 차관은 책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마흐무드, 솔직히 말하지. 프랑스로 가면 자네한테도 좋아. 위에서 결정한 거니까 책임 없잖아. 근데 한국 선택하면? 또 실패하면 책임은 전부 자네 거야. 그 말이 전국을 찔렀어요. 맞았습니다. 프랑스를 선택하면 안전해요. 실패해도 위에서 결정한 거라고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한국을 선택하면 모든 책임이 제게 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산 차관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옳은 선택? 자네 혼자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이겠지. 평가위원 10명 중 7명은 프랑스 지지해. 그게 사실이었어요. 평가위원 대부분이 유럽 유학파였거든요.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보다는 유럽을 선호했죠. 차관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봐.
프랑스로 가면 자네 미래도 보장돼. 차기 차관 후보야. 근데 한국 고집하면, 또 실패하면 이번엔 진짜 끝이야.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하산 차관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프랑스를 선택하면 안전합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위험하죠.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인터넷 봤어요? 한국 팀이 이집트 고아원에 기부했대요. 뭐라고? 라일라가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한국 현대로템 팀이 카이로 고아원에 1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현지 뉴스였어요. 김태준, 박서연, 이동욱 사진도 있었죠. 기사를 읽어보니 그들은 조용히 기부했는데 고아원 측에서 감사 인사를 공개한 거였어요. 김태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집트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집트를 돕고 싶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는 15년 동안 이집트에 뭘 했나요? 고장난 트램만 팔았죠. 한국은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벌써 이집트를 돕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절친 아흐메드가 와 있었습니다. 그는 건설부 국장으로 15년 전 프랑스 사태를 함께 겪은 동료예요. 아흐메드가 물었어요. 마흐무드, 고민 중이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을 선택하고 싶은데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아흐메드는 웃었어요. 15년 전에도 자네 고민했었지. 그때 프랑스 선택한 게 안전해 보였잖아. 결과는? 참담했죠. 그래,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15년 전 자네 실수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어. 제대로 검증 안 한 게 문제였지. 이번엔 검증했잖아. 맞습니다. 직접 두바이 갔어요. 데이터도 확인했고요. 그럼 됐잖아. 자네 양심대로 해. 위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아흐메드가 간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옳은 선택과 안전한 선택 사이에서요. 다음 날 아침 하산 차관이 전화했어요. 결정했나?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관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마흐무드, 후회할 거야. 마지막으로 묻겠네. 정말 확신하나? 네, 확신합니다. 그래, 자네 인생이니까. 하지만 실패하면 혼자 책임져야 해. 나도 못 도와줘. 전화를 끊고 평가위원회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제 최종 의견을 발표할 시간이었어요. 회의실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철도국장으로서 한국현대로템을 최우선 후보로 추천합니다. 위원들이 술렁거렸어요. 몇몇은 반대했죠. 국장님, 위험하지 않습니까? 검증된 유럽 기술이 더 안전해요. 저는 두바이 데이터를 다시 보여줬습니다. 이게 검증입니다. 2년간 무고장이에요. 하지만 표결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10명 중 7명이 프랑스를 지지했어요. 제 의견은 소수였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패배한 기분이었어요. 옳은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막혔습니다. 그때 김태준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국장님 노력 감사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저희는 이집트를 응원합니다.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정치 때문에 기회를 못 주다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어요. 대통령까지 올라가면 바뀔 수도 있죠. 저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직접 보고요. 평가위원회에서 패배한 후 저는 은퇴한 전 장관 압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70세의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압델 장관은 나일강이 보이는 자택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그는 물었어요. 마흐무드, 또 곤경에 처했구나.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최선인데 정치적 압력 때문에 프랑스로 가려 한다고요. 압델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 전과 똑같구나. 그때도 정치였지 기술이 아니었어. 그분은 15년 전 일을 회상했습니다. 자네가 프랑스 선택한 게 잘못이 아니었어. 위에서 프랑스로 가라고 압력 넣었거든. 자네는 그냥 따른 거였지. 저는 놀랐어요. 그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압델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이집트 방문했었지. 우리 대통령이 철도 계약을 약속했어.
그래서 자네가 아무리 검증하려 해도 결론은 정해져 있었던 거야. 그럼 제 잘못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기술적으론 자네 잘못 아니야. 하지만 정치적으론 싸워야 했지. 나처럼. 압델 장관은 젊었을 때 대통령과 싸워서 옳은 결정을 관철시킨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분은 제게 물었습니다. 마흐무드, 진짜로 한국이 최선이라고 확신하나? 네, 확신합니다. 직접 확인했어요. 그럼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해. 내가 주선해 줄게. 하지만 각오해야 해. 하산이랑 프랑스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틀 후 대통령 집무실로 호출됐습니다. 긴급 보고 시간이 잡힌 거예요. 압델 장관의 영향력이었죠. 대통령 집무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하산 차관이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마흐무드, 대통령께 뭘 보고할 건가? 사실대로 보고하겠습니다. 하산 차관이 위협했어요. 자네 경력 생각해. 대통령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끝이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고할 내용은 이집트 국익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은 60대 중반에 엄격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하산 차관도 함께 배석했죠.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두바이 출장 결과, 한국 기술의 우수성, 2년간 무고장 데이터까지 모두 설명했어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평가위원회는 프랑스를 택했나?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정치적 압력 때문입니다. 하산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각하, 이건 기술적 미숙함입니다. 한국은 대형 프로젝트 경험이 부족해요.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 지하철입니다. 200km 규모로 이집트보다 큽니다. 한국이 성공적으로 완공했어요. 그때 대통령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각하, UAE 대통령 각하로부터 긴급 전화입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어요. 스피커폰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UAE 대통령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제여, 한국 현대로템 아시죠? 우리가 400조 원 프로젝트 맡겼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UAE 대통령이 말했어요. 형제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한국 팀에게 이집트 프로젝트 먼저 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UAE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실증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중동은 형제잖습니까? 이집트가 먼저 혜택 받아야죠. 이집트 대통령이 놀라며 물었어요. 한국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네, 이집트 사막이 더 혹독하다며 거기서 성공하면 UAE도 안심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 통화를 듣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UAE가 400조 원을 맡긴 회사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이집트를 먼저 챙기라고 UAE 대통령에게 부탁했다고요? 통화가 끝나고 이집트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국장, 이게 사실인가? 저는 김태준에게서 받은 이메일을 보여드렸어요. 실제로 김태준은 일주일 전 UAE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부탁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UAE는 형제 국가입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중동 평화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먼저 돕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하산 차관을 봤어요. 차관, 이런 정보는 왜 보고 안 했나? 하산 차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찰 다시 열게. 공정하게. 정치적 고려 없이 순수하게 기술만 평가하도록. 하산 차관이 항의했어요. 각하, 프랑스와의 관계가. 대통령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집트 국익이 먼저야. 프랑스가 15년 전에 우리한테 뭘 해줬나? 고장난 트램만 팔았잖아.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하산 차관이 제 팔을 잡았어요.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흐무드, 자네 나를 적으로 만들었어. 저는 차관 손을 뿌리쳤습니다. 전적을 만든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한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김태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국장님, UAE 대통령님이 전화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이 도움됐길 바랍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중동 전체를 보고 있었던 거죠. 이집트를 돕는 게 UAE도 돕는 길이고
결국 중동 평화에 기여한다는 큰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는 15년 동안 이집트만 봤어요. 한국은 첫날부터 중동 전체를 보고 있었죠. 그날 밤 딸에게 말했습니다. 라일라, 내 말이 다 맞았어. 한국은 정말 다르구나. 라일라가 물었어요. 이제 한국으로 확정된 거예요? 아직 아니야. 재입찰이 필요해. 하지만 이번엔 공정하게 평가될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하산 차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입찰 공고가 나간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일주일이 남은 시점이었어요. 그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니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어요.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하산 차관이 프랑스 알스톰으로부터 50만 달러를 받았다는 증거 자료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비밀 계약서까지 전부 있었어요. 누가 보낸 걸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재무부에 협조를 요청해서 하산 차관 계좌를 조사했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이었어요. 하산 차관은 15년 전부터 프랑스로부터 뇌물을 받아왔던 겁니다. 저는 즉시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은 분노했어요. 하산을 당장 경질하고 검찰 조사에 넘기라고 지시했죠. 하산 차관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시 차관 대행으로 임명됐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프랑스 대사가 외교부를 통해 항의했어요. 이번 결정은 이집트 프랑스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프랑스 외교부 장관이 직접 이집트를 방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치적 압력이 더 강해진 거예요. 장피에르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가 위험한 선택을 하려 합니다. 언론도 들끓었어요. 친프랑스 언론들은 한국 선택은 국가적 모험이라고 비난했죠. 여론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협박 전화가 와 있었어요. 한국 밀면 내 가족이 위험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라일라가 무서워했어요. 아빠, 우리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는 딸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이게 단순한 입찰이 아니라 정치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절친 아흐메드가 찾아왔습니다. 마흐무드, 물러서는 게 어때? 너무 위험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15년 전과 똑같아집니다. 또 프랑스의 거짓말에 속는 거죠.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평가위원 중 3명이 압력을 받고 사퇴했다는 거예요. 프랑스 측에서 협박한 겁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요. 각하,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프랑스의 압력이 너무 셉니다. 대통령도 고민했습니다. 국장, 정말 한국이 해낼 수 있나? 국가 관계를 걸어야 할 만큼?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각하. 한국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웠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 만약 한국이 실패한다면? 이번엔 정말 끝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은퇴한 압델 장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압델 장관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웃으셨어요. 마흐무드, 15년 전 생각나는구나. 그때도 이랬지. 장관님도 이런 압력을 받으셨어요? 당연하지. 큰 결정에는 항상 압력이 따르는 법이야. 중요한 건 내가 옳다고 믿느냐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압델 장관이 조언했어요. 그럼 대통령에게 실증을 제안해봐. 한국 팀에게 이집트에서 직접 테스트하게 하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요? 일주일이면 충분해. 카이로 외곽에 테스트 트랙이 있잖아. 거기서 극한 테스트를 해보라고 해. 저는 즉시 김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집트에서 실증 가능합니까? 김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솔직히 일주일은 너무 짧습니다. 두바이에서 트램을 가져와야 하고 팀도 재배치해야 하고. 저는 실망했습니다. 역시 불가능한가? 하지만 김태준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시는데 못할 이유가 없죠. 박서연도 전화로 말했습니다. 국장님, 카이로가 두바이보다 환경이 더 열악하죠? 좋아요.
거기서 성공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증명이 돼요. 이동욱이 덧붙였어요. 팀 전체를 이집트로 옮기겠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로 일주일 안에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대통령에게 제안했어요. 각하, 한국팀이 일주일 안에 실증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허락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네. 프랑스와 독일도 참관하게 해. 공정하게. 사흘 후 한국팀이 도착했습니다. 두바이에서 트램 한 대를 가져왔고 엔지니어 20명이 함께 왔어요.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국장님, 사실 이거 무모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길 겁니다. 카이로 외곽 테스트 트랙에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국팀은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청년 엔지니어들이 자원해서 돕겠다고 나선 거예요. 유세프라는 25살 청년이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희도 배우고 싶어요. 한국 기술을요. 박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해요. 기술은 나누면 더 강해지니까요. 일주일 동안 한국팀과 이집트 청년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기술로 소통했어요. 독일 토마스도 참관하러 왔습니다. 그는 한국팀 작업을 보더니 감탄했어요. 이런 속도와 정확성은 처음 봅니다. 테스트 전날 밤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내일 공개 실증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피에르가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한국 현대로템이 남미에서 품질 문제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또한 동남아에서 납기 지연으로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이런 회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언론이 들썩였어요. 한국에 대한 의혹이 퍼지기 시작했죠. 저는 즉시 김태준에게 확인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김태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맥락이 다릅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남미 소송은 발주처가 설계를 3번 바꿔서 생긴 일이고 법원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동남아 지연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었고 위약금이 아니라 상호 합의로 일정을 조정한 겁니다. 하지만 언론은 프랑스 버전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문제 많은 회사라는 식으로요. 대통령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대통령이 우려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국장, 이 의혹들이 사실인가? 저는 김태준에게서 받은 법원 판결문과 계약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각하, 프랑스가 왜곡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부담스러워했어요. 내일 테스트에서 실패하면 끝이야. 정말 확신하나?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각하, UAE 왕세자 전화로부터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에 UAE 왕세자가 나타났어요. 이집트 형제 여러분, 한국 현대로템에 대한 의혹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죠. 왕세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UAE는 한국에 400조 원을 맡겼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가장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숨기지 않고 말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왕세자는 두바이 트램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 트램이 3년째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일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만약 이집트가 한국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 UAE가 전부 가져가겠습니다. 중동 전체를 한국 기술로 채울 겁니다. 그 영상을 본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UAE 왕세자가 직접 보증한다는데 누가 의심할 수 있겠어요? 더 놀라운 건 사우디에서도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 현대로템은 우리 리야드 지하철을 완벽하게 건설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입니다.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에서도 차례로 지지 성명이 나왔어요. 중동 전체가 한국을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중동에서 신뢰를 쌓아왔던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 정직하게 묵묵히요. 프랑스는 100년 동안 중동에 있었지만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10년 만에 신뢰를 얻었죠. 장피에르의 기자회견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지지로 한국의 신뢰도가 더 높아진 거예요. 테스트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카이로 외곽 테스트 트랙에 수백 명이 모였어요. 정부 관계자, 언론, 외국 대사관 사람들까지요. 프랑스 장피에르와 독일 토마스도 와 있었습니다.
장피에르는 비웃는 표정이었죠. 오늘 한국의 실패를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달랐어요. 저는 공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김태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준비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45도 예상이에요. 완벽한 조건이죠. 박서연이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필터 100%, 냉각 시스템 가동 중, 배터리 최적 상태입니다. 이동욱이 보고했어요. 트랙 상태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래 폭풍 예보가 있어요. 모래 폭풍이요? 그럼 위험하지 않습니까? 김태준이 웃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진짜 사막 환경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트램이 트랙에 올라섰어요. 오전 10시, 기온은 이미 42도였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트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80km로 가속했어요.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배터리 온도, 필터 효율, 냉각 시스템 상태까지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됐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트램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장피에르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째 기온이 45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온도는 41도를 유지했어요. 3시간째 예보대로 모래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시야가 거의 안 보일 정도였어요.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상태에서 계속 달릴 수 있을까? 저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여유로웠어요. 저 정도는 두바이에서 매주 겪었습니다. 트램은 속도를 약간 줄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센서가 시야를 감지해서 안전 속도로 자동 조절한 거였죠. 모래 폭풍 속에서도 30분간 계속 운행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자 트램이 다시 나타났어요. 아무 문제 없이요. 박서연이 필터를 점검했습니다. 효율 93% 유지. 정상 범위입니다. 독일 토마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놀랍습니다. 우리 독일 기술로도 저 정도는 안 됩니다. 6시간째 해가 지고 밤이 됐습니다. 사막의 밤은 추워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죠. 이번엔 난방 시스템 테스트였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밤 기온에서도 트램 내부는 22도를 유지했어요. 연속 72시간 무정차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이집트 국영 TV가 생중계를 했어요. 첫날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문제가 생겼어요. 역대급 모래 폭풍 예보가 나온 겁니다. 기상청이 경고했습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모래 폭풍입니다. 모든 야외 활동 중단하십시오. 장피에르가 즉시 항의했어요. 테스트 중단해야 합니다. 안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우려했습니다. 국장, 사람 목숨이 중요해. 중단하는 게 어떨까? 저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이 말했어요.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집트 환경입니다. 박서연이 덧붙였죠. 이런 조건에서도 작동해야 진짜 검증입니다. 저희 시스템을 믿습니다. 폭풍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더니 거대한 모래벽이 밀려왔어요. 순식간에 시야가 제로가 됐습니다. 40m 앞도 안 보였어요. 바람은 시속 100km가 넘었죠. 모니터를 통해서만 트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계속 들어왔어요. 필터 1차 효율 85%, 2차 작동 중, 3차 대기 중, 배터리 온도 43도, 냉각 시스템 최대 가동, 속도 시속 40km로 자동 감속. 30분이 지났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트램이 보이지 않았지만 데이터는 계속 정상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장피에르가 말했어요. 데이터 조작 아닙니까? 저 상황에서 작동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독일 토마스가 반박했습니다. 데이터는 제3자 기관이 실시간 검증 중입니다. 조작 불가능해요. 2시간째 폭풍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테스트 트랙 건물도 흔들렸어요. 갑자기 모니터 신호가 끊겼습니다. 정전이었어요. 비상 발전기가 가동됐지만 몇 분간 데이터가 안 들어왔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트램이 멈춘 건가? 신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트램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요. 3시간째 폭풍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조금씩 확보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트램이 보였습니다. 모래를 뒤집어 쓴 채로 하지만 여전히 달리고 있었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72시간이 다 되어갔습니다. 마지막 점검 시간이었어요. 박서연과 이동욱이 트램을 정밀 검사했습니다.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필터 교체 불필요. 배터리 성능 98% 유지. 모든 시스템 정상. 독일 토마스가 직접 확인했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72시간, 그것도 최악의 폭풍 속에서 무고장이라니. 장피에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최종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새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였어요. 독일 토마스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저는 독일 지멘스 대표로 왔지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수합니다. 다른 위원들도 동의했어요. 데이터가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장피에르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저렴하다지만 숨겨진 비용이 있을 겁니다. 김태준이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숨긴 거 없습니다. 총 비용은 프랑스보다 25% 저렴합니다. 프랑스보다 25%나요? 네, 그리고 생애주기 비용은 절반입니다. 유지보수가 훨씬 저렴하니까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그럼 품질은 어떻습니까? 저렴한 대신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박서연이 대답했죠. 각하, 72시간 테스트가 증명했습니다.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10명 중 9명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 현대로템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라일라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장피에르가 일어서며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결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경고했어요. 이집트 프랑스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무기 수출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의 위협이 현실적이었거든요. 대통령이 저를 봤어요. 국장, 이 책임을 질 수 있나? 저는 일어섰습니다. 각하, 15년 전 프랑스는 우리를 속였습니다. 이번에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직했습니다. 저는 정직한 파트너를 선택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나도 그렇게 하겠네. 다음 날 계약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역사적인 계약이었어요. 김태준과 제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하지만 프랑스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프랑스 외교부 장관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집트의 결정은 유감입니다. 프랑스는 모든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EU 국가들을 동원해서 이집트에 압력을 넣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UAE가 즉시 성명을 냈어요. 이집트의 선택을 전폭 지지합니다. 한국은 중동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사우디도 동참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더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까지 차례로 지지 성명을 냈어요. 중동 전체가 이집트 편이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아프리카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공에서 한국 기술 도입을 문의했죠. 프랑스의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다며 연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팀과 이집트 팀이 함께 일했어요. 박서연은 이집트 엔지니어 300명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6개월간 기술 연수를 시킨다고 했죠. 유세프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최신 철도 기술을 배워서 돌아왔습니다. 국장님,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릅니다. 기술을 숨기지 않고 전부 가르쳐줬어요. 김태준이 말했어요. 이집트 미래는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는 도울 뿐이에요. 1년 후 첫 노선이 개통됐습니다. 카이로 시내 주요 구간이었어요. 개통식 날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죠.
첫 트램이 출발했습니다. 45도 폭염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승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제 출퇴근이 이 시간에서 40분으로 줄었어요. 경제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교통 체증 감소로 생산성이 20% 올랐어요. 프랑스 장 피에르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집트에서 더 이상 사업 기회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독일 토마스는 남았어요. 그는 한국 팀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적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2년 후 전체 노선이 완공됐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철도 프로젝트였어요. 완공 기념식에 중동 국가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UAE, 사우디, 카타르 대통령들이 직접 왔죠. UAE 대통령이 연설했어요. 이집트가 증명했습니다. 아시아와 중동이 함께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요. 사우디 국왕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집트 성공이 우리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이 저를 단상으로 불렀어요. 마흐무드 국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연설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실패했습니다.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엔 정직을 믿었습니다. 한국의 정직이 이집트를 바꿨습니다. 김태준, 박서연, 이동욱이 무대에 올랐어요. 대통령이 그들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김태준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철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이집트와 한국의 우정을 만들었습니다. 박서연이 덧붙였죠. 10년간 사막을 연구한 보람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웃음을 볼 수 있어서요. 이동욱도 말했어요. 3년간 가족과 떨어져 있었지만 후회 없습니다. 이집트가 제 제2의 고향입니다. 관중석에서 라일라가 눈물을 흘렸어요. 딸은 이제 한국어 전공 대학생이 됐습니다. 한지우라는 한국무역협회 직원과 친구가 됐죠. 그녀를 통해 한국 문화를 더 배웠어요. 라일라가 무대로 올라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제 아버지에게 다시 꿈을 주셔서요.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한국 국기를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 한국팀과 작별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떠나야 했어요.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국장님, 아니 차관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정식 교통부 차관이 됐습니다. 15년 만에 복권이었죠. 박서연이 선물을 줬어요. 트램 모형이었습니다. 이집트 첫 노선 기념품이에요. 10년 연구의 결실입니다. 이동욱이 농담했어요. 차관님, 다음엔 고속철도 어때요? 저희 또 오겠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죠. 김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차관님이 저희를 믿어줘서 가능했습니다. 정직이 이긴 거예요. 비행기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5년 전의 악몽이 오늘의 꿈이 됐구나. 3년 후 저는 아프리카 철도 장관 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케냐, 나이지리아, 남아공, 에티오피아 등 20개국 장관들이 모였어요. 케냐 장관이 물었습니다. 이집트는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정직한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이었죠. 나이지리아 장관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한국과 협상 중입니다. 이집트 사례가 큰 도움이 됐어요. 남아공 장관도 덧붙였죠. 한국은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해줍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회의 후 저는 유세프와 통화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집트 철도 공사 기술이사가 됐어요. 차관님, 저희가 케냐 프로젝트 자문을 맡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수하는 거예요. 정말요? 이집트가 다른 나라를 돕는다고요? 네, 한국처럼요. 기술은 나누면 더 강해진다고 박서연 박사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선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한국이 이집트를 도왔고 이제 이집트가 아프리카를 돕는 거죠. 라일라는 한국 대학 교환학생으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철도 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딸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아빠, 여기 박서연 박사님 연구실이에요. 화면에 박서연이 나타났어요. 차관님, 따님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미래의 이집트 철도를 이끌 인재예요. 김철수 멘토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7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차관님, 라일라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큰일 할 겁니다. 기술과 마음을 다 배웠으니까요. 1년 후 라일라가 돌아왔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기술도 배웠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이집트 청년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한국처럼요. 라일라는 이집트 철도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을 교육하는 곳이었죠. 박서연이 자문을 해줬어요. 한국 커리큘럼을 이집트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2년 후 첫 졸업생이 나왔어요. 100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중동과 아프리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집트 기술을 전파하는 사절단이 된 거예요. 5년 후 이집트는 중동철도 허브가 됐습니다. 카이로에 중동철도 연구소가 생겼어요. 한국, 이집트, UAE가 공동으로 운영했죠. 연구소장은 유세프가 맡았습니다.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그는 30대의 연구소장이 됐어요. 개소식에 김태준, 박서연, 이동욱이 다시 왔습니다. 5년 만에 재회였어요. 김태준은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차관님, 그때 차관님이 저희를 믿어주신 게 전환점이었어요. 박서연은 여전히 열정적이었어요. 이제 사막 기술은 이집트가 세계 최고예요. 저희가 배우러 와야 할 정도죠. 이동욱은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차관님, 제 딸이 이제 대학생이에요. 이집트에서 공부하고 싶대요. 정말요? 한국 학생이 이집트에서요? 네, 이제는 이집트가 선진국이잖아요. 철도 기술에서만큼은요. 그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집트는 후진국 취급받았는데 이제는 한국 학생들이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됐어요. 프랑스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CEO가 부임한 알스톰이 협력을 제안해 왔어요. 과거를 사과합니다. 이제는 이집트와 정직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요. 한국처럼. 프랑스 팀이 이집트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이집트 기술이 프랑스보다 앞서 있었거든요. 프랑스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10년 전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기술은 국적이 아니라 노력으로 결정된다는 걸 배웠어요. 하산 전 차관의 소식도 들었습니다. 징역 5년을 살고 출소했다고 해요.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많이 늙어 있었어요. 마흐무드, 자네가 옳았어. 내가 탐욕에 눈이 멀었지. 저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차관님도 피해자였어요. 프랑스의 뇌물이 문제였죠. 하산이 물었어요. 자네는 왜 한국을 믿었나? 그때 모두가 반대했는데. 정직이 보였어요. 김태준의 눈빛에서, 박서연의 열정에서, 이동욱의 성실함에서요. 절친 아흐메드는 건설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도 한국과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마흐무드, 자네가 길을 열었어. 이제 이집트 한국 협력이 모든 분야로 확대됐어. 경제, 문화, 교육, 국방까지 양국 관계가 전방위로 발전했습니다. 10년 후 저는 교통부 장관이 됐습니다. 첫 공식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어요. 서울에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김태준은 이제 현대로템 회장이 됐습니다. 장관님, 10년 만에 뵙네요. 박서연은 카이스트 교수가 됐어요. 장관님, 라일라가 제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어요. 이동욱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됐습니다. 장관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국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어요. 장관님이 10년 전 결정이 한국-이집트 관계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정직이 이집트를 변화시켰습니다.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도시였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정확하고 조용했죠.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라일라를 만났습니다. 딸은 이제 32살의 훌륭한 과학자가 됐어요. 아빠, 제가 새로운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박서연 교수님보다 더 효율적이에요. 정말? 내가? 네, 이집트 사막이 최고의 실험실이었어요. 10년간의 데이터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라일라의 연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과 이집트 공동 특허였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10년 전 한국을 믿은 것처럼 저도 제 연구를 믿었어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김태준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관님, 10년 전 그때 기억나세요?
차관님이 두바이까지 오셨을 때요. 어떻게 있겠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김태준이 고백했어요. 사실 저희도 떨렸어요. 이집트는 저희한테도 큰 도전이었거든요. 하지만 해냈잖아요. 장관님이 믿어주셨으니까요.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두바이 가던 비행기에서의 두려움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었죠. 15년 전 실패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을 만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었어요. 이집트에 도착하니 공항에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환영 인파였어요. 장관님, 한국 방문 어떠셨어요? 한국과 더 큰 프로젝트 하실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의 진정한 친구니까요. 3년 후 UN 교통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뉴욕 본부에서 열린 국제회의였어요. 전 세계 교통부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모든 대륙에서 왔죠. 제 발표 제목은 정직이 만든 기적 이집트 한국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연단에 섰습니다. 수백 명이 저를 바라봤어요. 15년 전 저는 실패했습니다.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10년 전 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지만 정직이 보였기 때문이죠. 화면에 이집트 철도 영상이 나왔습니다. 깨끗하고 빠른 트램들이 사막을 달리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이집트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뭘 배웠냐고 청중이 물었습니다. 정직과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은 문제를 숨기지 않고 함께 해결했어요.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나눴죠. 김태준, 박서연, 이동욱이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패널로 초청받았어요. 박서연이 발표했습니다. 저는 10년을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 엔지니어들과 함께요. 그들이 이제 세계 최고예요. 이동욱이 덧붙였죠. 기술 이전이 핵심입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시를 가르치는 거죠. 라일라도 발표자로 나왔습니다. 딸의 냉각 시스템 연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완벽주의, 정직, 열정을요. 그걸 이집트 사막에서 꽃피웠어요.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유세프도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중동철도 연구소에서요. 이집트는 이제 아프리카 15개국에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요. 회의 후 각국 장관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집트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과 어떻게 협력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모두에게 같은 대답을 했어요. 정직한 파트너를 찾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그날 저녁 한국팀과 마지막 만찬을 가졌습니다.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우리 15년 됐네요. 처음 만난 게. 세월이 참 빠르죠. 박서연이 웃었어요. 저 이제 50이에요. 머리도 희끗희끗하고요. 하지만 아직도 사막 연구해요. 이동욱도 말했죠. 제 딸이 이집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장관님 따님 연구실에서요. 라일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동욱 사장님 따님 정말 훌륭해요. 한국인의 성실함이 보여요. 마지막 건배를 들었습니다. 한국과 이집트의 우정에, 정직이 만든 기적에. 다음 날 뉴욕 타임스 일면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집트 한국 모델, 새로운 국제 협력의 표준. 기사는 이렇게 끝났어요. 15년 전 실패한 공무원 마흐무드는 이제 세계가 배우는 리더가 됐다. 한국 기술이 이집트를 바꿨고 이집트는 아프리카를 바꾸고 있다. 정직이 만든 기적이다. 카이로 하늘을 한국 트램이 달립니다. 300만 명이 매일 이용해요. 사막에도 철로가 놓였습니다. 한때 불모지였던 곳에 도시가 생겼어요. 이집트 청년들이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으로요.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 창문으로 트램을 봅니다. 15년 전의 악몽이 아니라 10년 전의 꿈을요.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정직이 최고의 기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도 증명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